2024년 11월 2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12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스라엘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 우리 이유진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선 17일부터 좀 보도록 하죠. 17일 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인해서 헤즈볼라의 미디어 담당자가 사망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 베이루트 지역은 기존에도 이스라엘군이 계속해서 공습을 해오던 지역인데요. 이번 건은 조금 특이한 게 보통은 베이루트 중부가 아니라 남부 다이에 쪽을 많이 공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시아파 마을이면서 헤즈볼라 거점이기도 해서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원래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할 경우엔 사전에 해당 지역에 주변에 대피 명령을 미리 내리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사전 명령, 대피 명령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특정 제거 타겟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특정 빌딩을 공습했을 때 알고 보니까 그 빌딩이 시리아 바트당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이었고, 근데 정작 바트당의 사무총장은 그 빌딩이 없었고요. 해당 헤즈볼라 정보 책임자인 무함마드 아피프가 그곳에 있다가 사망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공격한 건 아닌데 그냥? 아니요,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그 사실을 미리 발표하지 않고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공습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하마스 고위 정치국이 그동안 카타르에 있다가 카타르를 떠나서 튀르키예로 옮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카타르에 있던 이 하마스 고위 정치국 사무실이 옮겨갔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치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튀르키예로 옮겼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옮겼다면 왜 옮긴 건지요? 사실 일전에도 미국이 카타르 측에 하마스의 추방을 요청을 했었고, 그 시점에 이제 도하에 있는 하마스 그 정치국 사무소를 폐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카타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지만, 현재 상황은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스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하마스 지도부는 튀르키예로 우리가 옮긴 건 아니지만 체류 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카타르에 있는 사무실을 폐쇄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튀르키예 정부에게 하마스 지도부가 그 나라 안에 머물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튀르키예에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데리고 있어봐야 튀르키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18일자 뉴스를 좀 보지요.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여성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텔아비브 근처에도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서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사망한 여성이 알고 보니까 방공호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스라엘 북부 쪽으로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이 있었는데요. 로켓 100여 발과 미사일 한 발이 발사가 됐는데, 해당 공격으로 40대 여성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한 여성이 방공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상을 받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여성이 있던 방공호가 로켓의 직격탄을 받아서 방공호가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월요일 밤에 텔아비브 라마간 지역에도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방공망에 의해 요격이 됐지만 그 파편 중에 좀 큰 파편이 라마간 빌딩에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 주변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총 5명이 부상했고 이 중에 1명이 중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좀 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헤즈볼라가 로켓을 날리는가 봐요. 네, 여전히 헤즈볼라로부터 로켓과 미사일 공격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실제로 날아오는 로켓의 개수는 그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헤즈볼라의 타겟과 범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하이파나 텔아비브와 같은 주요 민간, 그런 경제 중심으로 이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 헤즈볼라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한정적인 로켓의 수로 가능한 피해를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 공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19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가자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위해서 유엔이 구호물자 트럭을 이렇게 안으로 들여보내줬나 봐요. 그중에 이제 한 100대 정도를 깽단이
이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을 약탈을 했고 그 깽단이 약탈한 트럭을 이번엔 또 하마스가 또 강탈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최근 가자 지구의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호품 부족으로 인해서 약탈과 착취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례로 하마스가 구호품을 약탈해서 민간인들에게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이제 되팔고 그다음에 그 자금으로 이제 무기를 사는 등 그런 전쟁 비용을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번 건은 하마스가 아닌 다른 갱단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위한 구호 트럭 100여 대가 토요일에 가자 지구로 들어온 뒤에 폭력적으로 약탈을 당했으며 이 사건이 13개월간 이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원 손실, 물품 손실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해당 트럭 109대 중에 98대가 급습을 당했고 그 약탈한 갱단원 20명이 하마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19일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미국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그 휴전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헤즈볼라가 이 제안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사실 이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서로 제시하는 그 조건이 그 전에 계속 맞지 않아가지고 이게 불발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중동 특사까지 레바논에 이제 특별히 파견을 하면서 협상을 좀 조율한 결과 레바논과 헤즈볼라가 미국 측에 제안한 그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 의사를 좀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이 건넨 휴전안 내용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60일간 전투를 중단하고 2006년 지상전 종식을 위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은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알아봅시다. 미국이 가자 지구에 납치되어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빨리 석방을 해라. 이것을 터키한테 얘기해서 터키더러 하마스에 압력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터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인 매튜 밀러의 말에 의하면 튀르키예는 확실히 하마스의 영향력을 더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 튀르키예 행보를 보면은 하마스 고위 관부들과 이제 회동도 가지고 하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경고를 또 받기도 했는데요. 밀러가 말한 건 이제 터키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마스에 압력을 가해서 가자 인질을 석방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해당 의견을 튀르키예 정부에 직접적으로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카타르에 있었던 하마스 정치국 사무실이 뭐 튀르키예로 옮겨가네 막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마스하고 튀르키예하고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아마 이 얘기하면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 목요일에도 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얘기 잘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 임기가 이제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이제 끝나요. 1월 19일 날 밤 12시 끝나는데 딱 이제 2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는 마당에 막판에 이스라엘을 향한 목리를 부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 알박기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목리를 부리고 어떤 알박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서한 지구에서 이제 정착민 공사를 주도하는 민간 건설업체 3곳까지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인 제재를 많이 했죠. 인간의 그 국민에 대한 제재를 했는데 금융 제재를 했는데 이제는 업체까지 이제 확장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서한 지구 전체를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양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거기서 정착민 건설이 이제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업체를 이제 제재를 가는 거예요. 아예 하지를 말라고. 그래서 초강경 반이스라엘 BDS 제재 확장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이제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아니라 저 행정명령이에요. 행정명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철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될 거 알면서도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는 반이스라엘이라는 그 명시적인 이제 노선을 이제 선포하는 거고 아주 고약한 처사죠.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내년 1월 19일까지겠죠. 이스라엘의 이국가 해법을 관철하기 위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베냐민 네타냐후 축출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의 해체 이거를 위한 좀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요가 뭐냐면 네트냐후 총리실의 공보 보좌관이죠, 비서관이죠. 근데 펠트스타인이라는 이제 보좌관 젊은 친구인데 과거에 저기 누구야 벤그리브 보좌관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총리실 이제 네트냐후 이제 언론 담당 공보 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독일 신문 빌트라는 매체가 있어 해외 매체 빌트라는 매체 1급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금 체포돼서 다른 3명과 공범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항구령이 일부 해제돼서 법원에 이제 자료 콜트 다큐멘트가 나왔는데 펠스타인은 지난 4월에 이제 IDF 예비군 장교로 그 정보 장교로부터 이제 그 기밀을 받았나 봐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 기밀 문서를 간직하고 있다가 9월 초에 빌트에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보도를 하라고 유출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독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범행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총리실 관계자 이 공보관의 범행 동기는 이렇습니다. 기밀을 유출한 동기는 지난 8월 말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이제 살해가 됐죠. 그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죠. 그 아래 라파 국경 인근에서요. 필라델피아 예. 회랑 근처에 6명이 살해된 이 사건 이후 이제 네트냐에 대한 총리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대중의 압박도 많았고 이제 인질 협상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사람이 죽어난다고 해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1급 문건을 갖다가 유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군사 정보를 갖다가 국내 정치용 무마용으로 샀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언론의 비판의 그 포인트가 그겁니다. 선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관련 기밀을 유출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IDF 이 수사를 하는 주체가 어디냐면 IDF가 최초했고요. 그 다음에 신베트 미국 치면 FBI, 우리로 치면 공안 담당 이거 수사관이 이제 이 사람을 이 보좌관을 갖다가 구속을 해서 강제 구금을 해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유출된 최고 등급의 1급 비밀은 가자 전쟁에서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 IDF한테 엄청난 치명상을 안겨줄 수 있는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금 성토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베트가 이제 이걸 수사를 했는데 IDF가 이제 언론에다 흘렸어요. 광범위한 정보 유출 조직을 색출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언론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마치 대단한 뭐 이적행위나 반역행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이스라엘 제도권 언론의 그 내러티브는 이겁니다. 네트냐후가 자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전쟁 장기와 인질 협상 지원을 위해서 국가 정보의 권력 사유화를 했다고 지금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 그 빌트지라는 그 언론 매체에 공개된 그 기밀 사항, 기밀 문건 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습니까? 그게 이게 출처가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저희도 한번 언급한 적은 있어요. 그게 브레이티비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난 4월에 IDF하고 신베트가 이제 그 라파 국경 인근 작전 지역에서 수색 중에 이제 신화르의 노트북을 발견한 거예요. 지하 터널에서. 그렇죠. 발견했죠. 신화르가 이제 이동하고 막 지상으로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도 IDF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때 이제 압수한 노트북이에요. 근데 그 노트북에는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어떤 전략 목표가 다 담겨 있어요. 기밀 문건이 그 내용이 전쟁의 목표, 인질 협상 전략, 접경국인 이집트 휴전과 여론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대이스라엘 압박 유도 등 여러 가지 이제 지침들이 있는데 그 재밌는 게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인질 한 명당 테러범 100명을 교환 조건 맞조건.
그러니까 한 명을 줄 때는 100명이 단위로 무조건 이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협상 지침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협상 지침이 나오고 또 재밌는 문건이 뭐냐면 하마스 인질 휴전 협상 전략 문건에는 대이스라엘 심리전을 극대화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질의 사진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인질의 사진을 계속 유포해가지고 유족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몰아넣으라는 거죠. 국가를 이제 분열하라는 얘기죠. 여론 분열해서. 그러면서 이런 선동 담론을 이제 전파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협상에 비협조적이라 인질 석방이 지연되고 있다. 협상 지연 책임은 이스라엘이라는 프레임을 써라 그러고. 근데 테러범 전원 그리고 그 협상의 최종 지침이 이런 게 있습니다. 테러범 전원 석방이 아닌 휴전이 아니라 종전 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인질 협상을 응하지 마라. 비토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딱 들어가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 인질 심리전 전략으로서 반정부 인질 석방, 극자 시위대를 적극 활용한다. 지금 시위하고 있죠. 반정부 시대에 있죠. 그들을 활용해야 된다. 우리의 전략으로서. 그들을 더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반정부 집회 압박으로 네티냐후와 정치 수뇌부의 축출을 도모한다. 내각 해산을 얘기한다. 이걸로 내각을 전복시키자는 문건이 나와요. 하마스의 문건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반이스라엘 국제 여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종전 압박을 가할 것. 국제 여론도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반이스라엘 여론이 그거를 획책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모두 어떻게 보면 10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10월 7일 학살 테러는 모두 네트냐후 책임. 이런 프레임을 이제 남발해라. 프레임 그 낙인 찍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보면은 이 문건만 보면 IDF 수뇌부와 극좌 반정부 시위대는 하마스의 이중대 역할을 한 거예요. 거의 똑같은 노선이네요. 그렇죠. 거의 이게 공개가 된 것이요. 지난 4월달에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독일 빌티지에다가 그 공개 기밀 문건을 이제 넘긴 그 총리실 관계자 펠테스타인 네. 분명히 이스라엘 정부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2주 전부터 이런 조그만 보도는 나왔는데 이게 확진이 안 되는 음모론적인 보도였어요. 누가 감금당했다 하는데 이제 드러났죠 이제. 그래서 이번 비서관은 신베트가 있어요. 신베트는 앞서 말씀드렸죠 공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범 수사할 때 신베트가 수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투옥을 시켜놨습니다. 지하 감옥에 어허. 20일 동안. 그다음에 테러범한테도 변호사 접근권을 줘요. 변호사 접근권도 막았습니다. 완전 감금시켜놓고 엄청난 이제 압박을 가한 것이죠. 거기서 뭐가 있냐면 강제구금 당시 수사관이 뭐라고 했냐면 우파 정부가 인질을 석방을 반대한다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냐후 총리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파 정부라고 하면 그래서 인질 석방이 더딘 거다라는 그 거짓 진술을 쓰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버텼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펠스타인 지인과 가족 등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급심과 상고심에서 20일 강제 구금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급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석방을 명령했고 그다음에 상고심에서 가택연금으로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족들이랑 소통한 게 이제 언론에 유출이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검찰이 또 한 거여 가지고 이스라엘 대법원이 또 다시 지난 17일 월요일 날 또 5일 또 연장 조치를 한 거예요. 강제 구금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법부가 막 이렇게 나온 건데 관련 이제 정황이 터져 나오면서 항구령 비밀주가 깨지면서 이제 이 빌트 보고서가 내용이 나오고 1급 비밀은 도대체 뭐냐? 근데 하마스 전략이 이제 공개가 된 거지 일반 언론에. 근데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언론과 검찰 사법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전체 팩트는 공개 안 해요. 그리고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언론을 이렇게 흘려요. 그래서 마치 더 크대한 뭐 무슨 부패고리가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타냐후를 축출시킨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서 총리가 희대의 부패 사건을 모아서 실각을 시켰는데 이때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펠트스타인 그 보좌관 공보비서관을 잡아가지고 20일 동안 강제 구금했듯이 그 당시에도 그걸 똑같이 했거든요. 그 비서관을 잡아가지고 강제 구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제 흘리는 거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 있다. 비서관이 다 불었다. 근데 끝까지 불지 않았거든요. 그 가족 협박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버텼어요. 그 보좌관은. 그런데 언론에서 마치 큰 부패 사건이 있는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실각을 당한 거거든요. 네트냐가. 근데 막상 재판을 해보니까 샴페인 주고받은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요걸 또 써먹는 거예요. 네트냐한테 마지막 바이든 퇴임 마지막까지 마지막 추출 공작을 이제 또 IDF가 안보 수뇌부가 공작을 한 거죠. 언론 사법부가 합세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알박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게 네. 이 펠트스타인이 시나르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이 작전 구체적인 내용들 이거를 독일 빌트지에다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 수뇌부들 특히 그 좌파 쪽의 인사들이 베냐민 네타냐후를 추출해냈는데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는 거죠? 그게 최근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경질 사태랑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IDF 수뇌부는 군 통수권자인 총리한테 보고를 안 해요. 정보 보고를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펠스타인이 비서관이 단독으로 이거를 받은 거예요. 자기 알고 있는 지인 그 정보관한테 받아가지고 총리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IDF가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별로 중요한 정보도 아니었어요. 근데 1등급으로 보안을 걸어 놓으면 이게 외부로 유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총리의 어떤 전쟁 그 의사결정권을 방해한 것이죠. 군수 내부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애국자예요. 이 비서관이 단독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이걸 빼가지고 이제 총리실에 보고하고 국내 매체에다가 이걸 갖다 퍼뜨리려고 하니까 그 IDF에서는 항구령을 내린 거예요. 이건 1급 비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내법이 적용받지 않는 NYT나 빌트지에 통해서 이게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 언론사를 이용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는데 이게 발각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역공작으로 이제 신베트가 들어가는 거죠. 정보 유출건으로 하고 거짓 진술을 받아낸 거죠. 네트냐후가 협상을 지지부진한 그 거짓 증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작을 한 거예요. 신베트가 그 국민을 대상 그 총리실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IDF 수뇌부는 언론에 하마스는 인질 협상에 우호적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보가 나가면 IDF가 거짓말을 한 게 돼 버리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IDF 수뇌부가 지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사법부랑 같이 이걸 그냥 에워싸버린 밀봉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작이라는 거고. 그러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도 네트냐후 책임이다.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이거는 이도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네트냐후가 잘했던지 아니면 군수내부가 잘했던지 이런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냐후가 실패를 하면은 이건 군수내부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트냐후의 토털 빅터리 그 전략 때문에 인질이 죽는다. 이런 프레임을 IDF하고 수뇌부 사법부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 갈란트 국방장관이 막아줬어.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줬죠. 갈란트 국방장관이 IDF 수뇌부를 대변해서 미 바이든 행정부를 대변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데 최근에 갈란트 국방장이 경질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IDF 참모총장이 이제 전면에 나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수사를 지휘한 겁니다. 할레비 총장이 참모총장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게 최근에 일어나는 거, 과거에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 4월달에 있었던 얘기를 갖다 지금은 갑자기 이제 20일 동안 강제 구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각이 빨리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조작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IDF 참모총장이 총대를 메고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을 네트냐후 총리의 축출 어떤 소재로 이제 활용한 거고 이런 조작 수사를 감행한 겁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그 지난해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거다라는 그 사전 정보 10월 7일 날 공격하기 이전에 기미가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레비 참모총장은 분명히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보고하지 않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로 할레비 총장 이하 군수내부 전체가 그랬거든요. 그 별 장성급 이상인데 총리에게 사전 징후 보고서가 며칠 동안 이게 있었는데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10월 7일 학살 그 백서 내부 조사위가 구성을 크네셋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IDF에서 계속 방해한 거야. 지금 전쟁 중이니까 지금 하지 말자. 내가 나중에 책임질 테니까 하지 말자로 하면서 사이드로 자기가 그 조사위를 짜고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체 조사를 해서 조작하려고. 그게 어떻게 언론에 밝혀졌냐면 그 10월 7일 학살 민간인 전문가들이 그걸 먼저 고발을 했거든요. 저 하마스 동태 이상하다라고 고발이 계속 올라갔는데 그 IDF 정보부에서 그걸 무시한 거거든요. 그랬던 사람들한테 다시 증인을 회복해서 그걸 갖다 조작을 한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 내부 자기가 이제 IDF 책임론을 회피하고 네트냐후 책임론이라는 그
조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백서를 구상하다가 언론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10월 7일 전말 조사가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최고 여적죄까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적 행위로. 그러니까 이거를 막 물밑에서 막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인적 그 출신 배경을 보면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지난 2020년 퇴임하는 그 무지개 연정 있죠. 베네트 라피드 연정이 총선 한 달 전에 이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IDF 총장은. 그때 알박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으로. 알박기가 계속 이제 연속이 되는 건데 어허, 이런. 그게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내각된 구성의 이제 IDF 총장한테 이제 넘겨주는 게 관례인데 간치 국방장이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사단을 벌이는데 오케이 군수 내부가 이런 네타냐후 싸우는 것까지는 그들만의 뭐 정파 싸움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IDF 개전 초기에 총리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총장이 이제 작전 보고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전쟁 보고서를 어떻게 이렇게 작전을 하겠습니다. 대규모 소규모 작전, 제한적인 공습 작전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대규모 군사 작전을 계획해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자꾸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거를 가지고 또 언론에다 흘렸어. 그 IDF 수뇌부에서 이제 옥신각신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계속 이 정보 유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일된 모습을 보였는데 자꾸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 언론에서 어떻게 유출이 된 거냐 해가지고 유출범은 수색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할레비 총장은 총리 주변 인사를 하는 거죠. 자기는 수사 안 하고 총리 주변 인사들만 사찰을 한 겁니다. 이런 인물이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해보면 자꾸 총리의 전쟁 목표와 이 사람의 전쟁 목표가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레비 총장이 어느 정도로 막 나가는 사람이냐면 네타냐후 총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미 블링컨 장관하고 만나요. 전쟁 계획 그 사람이랑 상의했다고 하면서 따로 움직인단 말이죠. 완전 이게 거의 뭐 콩가루 집안처럼 운영이 됐는데 급기야 이게 현장에서 터져나옵니다. 하급 장교, 예를 들어서 하급 장교가 아니라 이제 영관급 장교죠. 대령급 지휘관, 전투병력 지휘관들이 항명 사태가 있었어요. 야,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설정하는 토탈 빅터리의 목표에 맞지 않는 작전 계획이 자꾸 하달이 되니까 병력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왜냐면 군수 보급도 안 해주고 병력 지원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할레비 총장이 그 대령을 갖다 다 징계해서 조치를 했어요. 그 하급 지휘관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반 할레비 총장 치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장 군수 보급 지원 및 병력 수급을 제한하면서 국가가 설정한 최종 목표인 완전한 승리를 방해하고 있다. 할레비 총장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많이 퍼져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 공작도 잘 먹히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국민은 이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런 아주 흑역사가 있다는 걸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경질을 하듯이 할레비 이 참모총장은 경질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해요. 왜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이스라엘 사법개혁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주도하는 것도 신베트가 수사를 하지만 검찰총장이 주도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무조건 이거를 대법원으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의 파워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법부가 인사권까지도 간섭을 해요. 누구 자르면은 그 부당해고라고 그냥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권, 행정권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총장도 자르고 이 사람을 잘라면 되는데 이스라엘 여론은 지금 굉장히 팽배해요. 검찰총장이랑 이 사람 잘라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 자르게 되면은 법원에서 그걸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부당해고로. 그리고 네타냐후를 축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고 했던 건데 그게 다 하나에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게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거 하마스라고 하는 이 공공의 적을 물리치고 시킨다는 그 목표 아래 모든 이스라엘의 정치권과 군부와 국민들이 단일 대우로 이게 똘똘 뭉쳐도 현찮은 마당에 이렇게 그 군수내부와 이 군수내부가 이 총리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거를 들이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저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 당하게 되는 그런 그 빌미도 제공하고 지금까지 전쟁도 이렇게 질질 끌어오고 하여튼 기가 막히네요. 이스라엘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 작전, 이스라엘 군 수뇌부의 이런 작전도 그렇고 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얼마나 베냐민 네타냐후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만약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이후에도 또 끌어내리려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막그 작전 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 참 인생이 누군가로부터 끌어내리기 작전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하고 좀 일종의 동병상련이라 그래야 됩니까? 평행 이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운명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 왜 그러냐면 트럼프 당선인도 사법 사찰 공작을 당했죠. 뭐 정보 유출했다고 막 탄핵을 2번이나 당하고 퇴임 후에도 탄핵을 당해요. 성립이 안 됐는데도. 그리고 엄청난 또 최근에 암살 공작도 이겨냈죠. 또 선거 조작 엄청 이걸 다 뚫고 대선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기소도 무지하게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뭐 서피나 계속 날라오고 초안장 날라오고 네타냐후 총리도 그래요. 거짓 부패 혐의 사법 공작으로 실각을 2번이나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살아났죠. 불사조처럼 또 군부의 공작이 있었고 아까 그 IDF 참모총장도 그래. 일반인들은 이스라엘이야 뭐 정보사 뭐 모사드 IDF가 막 기상천외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군 수뇌부들이 삐삐 공작도 다 반대했어요. 그 헤즈볼라 수장 폭격 공습도 반대했고 그 네타냐후 단독 플레이입니다. 다 반대했어요. 국방장관이 반대했었잖아요. 국방장관 당해봤고 IDF 총장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할레비도. 다 수뇌부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 치면 똥별들은 다 반대한 거예요. 어허. 그 하여튼 그렇고 이걸 다 뚫고 이제 부활을 했는데 현재는 이스라엘 군 통수권자로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칠면 전쟁에서 압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승패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알박기 몽리가 바로 마지막 퍼즐이에요. 뭐 행정명령 뭐 이것도 뭐 의미 없어 뭐 규제 다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퍼즐이 바로 이스라엘 딥스테이트를 이용한 마지막 알박기를 또 시도한 거가 요번 사건이라고 요번 그 보좌관 사건의 전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극좌 딥스테이트는 미 민주당의 마지막 명을 받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1월 20일까지 네타냐후 축출 미션을 마지막까지 수행하는 거죠. 열심히 실패한 걸로 보여져요. 여론이 싸늘해요. 안 속아요 이제는 국민들도. 하여튼 이스라엘도 보면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안으로 밖으로. 그래서 이게 트럼프 당선의 상징성이 요건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미 바이든 행정부의 반이스라엘 족쇄에서 지금 해방된 거예요. 사실상 국무부도 그렇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국무부의 방해로 좌초되었던 사법개혁, 수군도 완성해야 된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게 과제예요. 이게 돼야 뭐 중동에서 뭐 아브라함 협정도 하고 중동의 패자가 될 수 있지. 집이 이렇게 분열돼 있는데 외부를 장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수군과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지 여론이기도 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탈출했는데 그 광야에서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 많은 인간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투덜거리고 하여튼 투덜이 민족, 분열 민족. 근데 그건 뭐 사실 뭐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또 알아보도록 하죠. 예, 지난 11월 17일에 텔아비브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이 케이시리아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가이사랴 성경에서는 가이사랴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 자택이 거기 있구만요. 근데 그 가이사랴에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자택에 11월 17일 날 섬광탄이라는 게 이제 세 발이 날아왔다고 그래요. 마침 뭐 그때 집안에 사람이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범인을 잡았는데 깜짝 놀랍게도 이 범인이 하마스나 뭐 아랍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개인 자택에 이제 성광탄 2발을 발사했는데 용의자가 3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다 반정부 시위대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그들 표현은 시민단체고 우리 폭도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비역 장교래요. 근데 딱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제 일반 전투 예비역은 아니고 우리 육군의 예비역은 아니고 해군이에요. 해군 예비역 장교 한 명이 또 인바우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뭐 사람이 없어서 이제 뭐 피해는 그러니까 기물 파손은 있지만은 불날 뻔했죠. 그것밖에 없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고 총리 부부 내외 가족들은 다 무사하고. 근데 이게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19일 날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무인기 드론 공격 이후 한 달 만에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타냐후에 대한 공격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자택비슬에서 폭력적이고 이 무정부적인 행태다. 이게 그래서 레빈 법무장관도 이제 레드라인 설정하고 강력한 사법 조치를 하라고 하고 신베트 국장도 뭐 자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입은 실제로 안 하죠. 그리고 뭐 벵그리브 국가안보 장관도 이걸 레드라인 넘은 선동행위, 내란 선동행위라고 해서 좀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넘어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넘어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란에서 뭐 특수공작원들이 날아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리 집에 이렇게 성광탄을 발사할 정도인데 사실 이런 일이 베냐민 네타냐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출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향한 이런 그 테러도 2023년, 2024년에도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수사가 뚜렷하게 잘 진행되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고 별 성과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크네세트 의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한 거예요. 국가안보 소위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검경 현안 질의를 들어갔는데요. 현안 질의에서 검경한테 질문했어요. 한번 보고 한번 해봐라. 어떤가 했더니 2023년엔 총 80사건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그래서 또 2024년에는 156건이 수사 중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수사했으면 종결해서 기소당한 거 몇 건이냐니까 한 건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런 그러니까 거의 수사만 그냥 열어놓고 계속 수사 중이야. 수사 중. 종결은 안 하고 계속 수사 중이죠. 그래서 대부분 극자 시위대가 이게 뭐냐면 극자 시위대예요. 대부분 지난 사법개혁 반대 집회부터 계속 폭동을 일으켰죠. 폭력 시위였거든 사실상. 그거를 갖다 수사 중이라고 보고만 한 거야. 기소는 하나도 안 하고 이스라엘 사법부와 검찰에서. 그래서 그 정치 테러 성격이라고 현지 분석이 있는데, 근데 검경이 엄중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리쿠르당 의원들이죠. 우파 의원들이 검경이 엄중한 테러 사건을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근데 반면에 최근에 그 총리실 직원 있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했던 그 팔스타인 그 공보 보좌관에 대해서는 영장도 없이 20일 동안 강제 구금하고 초특급 수사를 하는데 왜 이런 폭력 사범을 안 하냐고 엄청나게 이제 수사의 원칙도 저버렸다고 성토가 있었지요. 현재.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 그렇죠. 선택적 기소. 그렇죠. 언제 어디서 이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터뜨리고 그럴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또 언제 어디서 이 로켓이 날아오고 드론이 날아올까봐 이 핸드폰에서 울리는 그 이 대피 알람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같은 민족 이 극좌 세력들이 이렇게 그 폭도를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이런 또 다른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사법부가 엉망인 거 이것도 사실 미국의 사법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아, 그거 완전 평행 이론이야. 그냥. 평행 이론입니까 이것도? 쌍둥이야, 쌍둥이야. 이스라엘 주어만 빼고 미국으로 바꾸라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저 이스라엘의 극좌파들 지금 저 뭐야 이렇게 괴롭히는 인간들 다 미국 보내서 조 바이든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아, 서로 안 받겠죠. 근데 하여튼 미국의 트럼프 이제 마가 지지자들, 미국에서 현상을 좀 잠깐 설명하면 마가 지지자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이 미국에서 이제 현안 이슈가 이제 낙태 반대 운동인데 그 운동을 이제 피켓 시위를 평화적 시위를 하면은 그냥 일반 경찰이 이렇게 뭐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FBI 수사팀이 들어와요. 특공대가 와가지고 완전 그 테러범 잡는 FBI 특공대가 와가지고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 학교 그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파 학부모들이 야 애들한테 LGBTQ 교육하지 마 그러면 FBI가 와서 밖에서 체포해 가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죠. 우파만 탄압하고 그리고 민주당 성향 뭐 BLM이나 안티파나 뭐 친팔 극좌 시위대 요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도시에서 폭동 방화를 일으켜도 훈방 조치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그냥 훈방 조치, 우파는 좀만 뭐 말만 실수해도 그냥 완전 테러범 취급당하고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당선 이후 이스라엘도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시정을 해줘야 돼. 이제 이거 안 하면 이제 장기 폭동 상태가 되고 내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거 한 번은 좀 정리할 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더 깊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러네요.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전에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휴전 결의안을 상정했어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조 바이든 정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어제 밤에 보고선 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 오늘 새벽에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만 이렇게 문을 띄워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 다행히도 비토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웬일로 내가 깜짝 놀래. 왜 이렇게 착해졌지 막 그래가지고 비토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미국 측이 휴전 결의안을 비토를 했습니다. 그 휴전 결의안을. 그래서 근데 그러나 현지에서는 이러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상정되는 것조차도 유엔에서 미국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토를 하고 있어요. 비토됐긴 했지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신임 유엔 대사로 뉴욕 유대계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인데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유대계고 하버드 출신이고 여자예요? 그렇죠. 스테파니? 닉 하원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신임 대사로 딱 임명이 됐어요. 이 사람이 왜냐? 이 사람이 최근에 미국 학내 아이비리그 하버드에서 반유대주의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현안질을 해가지고 하버드 총장을 끌어내린 사람이에요. 하버드 총장이 반유대 시위를 방치했다 해가지고 그 여성 총장 그 게이 총장을 끌어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트럼프 인사 초안으로서 이제 유엔 대사로 딱 내정을 했죠. 이 사람이 딱 그 내정 받자마자 취임은 아니지만 내정 일성이 뭐냐면 유엔에 있는 반유대주의 문화를 완전히 부셔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와우. 그건 벼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유대계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유엔을 어떻게 또 이것도 하나의 또 개혁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관찰한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같습니다. 그 유엔 회원국 국가들 중에 70여 개 나라가 지금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그 이슬람의 그 반유대주의 입김이 굉장히 세거든요. 앞으로 또 여기도 또 대전이 벌어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게 뭐냐면 유엔 관련 유관 그 기관 단체들 있잖아요. 운라도 어떻게 보면 유엔 소속이거든요. 맞죠? 예. 유엔 소속이고 또 그나마 우리가 유네스코라고 또 그냥 뭐 교육문화 쪽인데 거기도 반유대주의 흐름이 다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이 아니죠. 서한 지구에 있는 유대인 유족들을 파괴를 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우리 동북공정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괴를 하기 때문에 유엔 기구 산하에 있는 곳곳에 있는 그 반유대주의 그 암세포를 다 찢어내야 돼요. 이제 끊어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신임 스터파닉 하원 의원의 새로운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뭐 2025년도 유엔에서 일어나게 될 대전을 또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같은 날이었어요.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전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대이란 제재를 위한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IAEA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이란을 향해서 또 뭐 제재를 하는 그런 이 결의안을 꺼내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IAEA? 뭐 표면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이래요. 이미 이란은 핵무기 원료인 농축 우라늄 60%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만 하면 90% 가거든요. 무기화 단계여서 지금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추정치가 60%지 90% 넘은 게 많아요. 그리고 벌써 이미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20%가 임계점이에요. 이걸 돌파하면은 60, 90은 금방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임계점인데 이미 60% 확보했다는 거는 조금만 하면 90%거든요. 후보 정보 조금만 처리하면 가속기 돌리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해서 이제 이들이 국가라고 독일, 프랑스, 영국이 스냅백 제재한 결의안을 초안을 냈어요. 근데 그럼 갑자기 이 이유가 왜 그랬냐? 이유가 원래는 제재를 하려고 했어요. 이란 핵을.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반대했죠. 거부했습니다. 근거는 현재 JCPO의 핵합의 복원을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스냅백 제재 가동시키면은 이 협상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일시 유예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효과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인데 딱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바로 E3가 이제 제재안으로 넘어가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철회시킨 장본인이니까 뭐 보나마나 뻔하죠.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이제 국가로서 이제 다시 이제 제재를 하는 식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트럼프 당선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 효과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ICC까지도 이제 뻗쳐가는 것 같아요.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몇 사람을 체포하는 걸로 이제 그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제재하는 법안을 미국이 지금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왜 이러는 겁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요번 대선 치르면서 상하원이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상원도 압도적으로 다시 쟁취를 했고, 그런데 그 새로 이제 선출된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이 공화당인데 존 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국제재판소가 만약에 네타냐후 이하 이스라엘한테 체포영장 발부하면 ICC 소속 검사들 다 경제제재 걸겠다라는 거예요. 경제제, 금융제재 걸면은 걔네들 미국 입국도 안 되고 로스쿨 유학도 못 오고 이동이 안 돼요. 금융제재까지 걸어놓으면. 그러니까 경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에도 경고한 거예요.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밀어버릴 테니까 빨리 이거 시정 조치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어떤 알박기를 이제 뽑아내는 이제 첫 뽑아내기죠. 이게 대못을 뽑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ICC 칸 총재도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총장도 검사장도 이게 보니까 이거를 급하게 막 ICC가 이제 네타냐후 이런 체포영장 뭐 갈란트 국방 체포영장 이 초강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약점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ICC 검찰총장이 그 무슨 음란 스캔들은 있나 봐요. 아하, 미투 걸려가지고 그 2년째 그거 수사 중이고 뭐 좀 범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 무마시켜 줄 테니까 이스라엘 영장 쳐줘라는 해석이 지금 현지에서 팽배합니다. 하여튼 사고치. 참 어이가 없네요. 예,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악당 부패와의 싸움이죠 세상이. 어쨌든 뭐 2025년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예, 기대가 되죠. 예, 알박기도 뽑아내고 지금 우리 조 기자님 표현대로라면은 정상화로 하는 길. 그렇죠. 제발 좀 빨리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